안녕하세요. 7회 전국 모의고사 민법 시험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이제 요건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가 매년 되다시피 하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는 매년 나오는데 이 판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간을 줄여야 되는 단축형으로 볼 수 있는 핵심어 찾아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번은 뭐야? 기억은 증언 판례죠. 그럼 증언 판례 나오면 증언의 대가로 뭘 받기로 했을 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라고 돼 있으면 그때는 반사회적 무효죠.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받아도 무효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비와 일당을 초과하게 되면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자, 니은은 뭐야? 보험 나왔죠. 그럼 보험금의 부정 취득 나오면 이거는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억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 니은은 보험금의 부정 취득 판례. 그 다음에 디귿은 전통 사찰 주지 판례네요. 그럼 마지막에 주지 임명행위 확인하시고 요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있고요. 리을에 보시면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 이걸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 이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어도 이 자체가 반사회적은 아니죠. 그러면 해당되는 건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2번 불공정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1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104조 이 불공정행위라는 건 독립된 규정이 아니라 103조의 일부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고, 자, 2번 궁박에 대한 개념 늘 나왔던 거죠.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때 이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시예요. 계약 체결 시. 그래서 나중에 달라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자, 그런데 이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주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질서 개념을 표준으로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꼭 몇 배 이상이다라고 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정에 대해서 법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써있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5번 불공정한 부동산의 매매는 무효죠. 그리고 이 불공정 무효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고 그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3번 통정 허위 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 해당 여부를 자주 출제하고 있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가 될 수 없죠.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라고 했고, 니은이 제일 중요하죠. 니은은 뭐야?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파산관제인이 이제 선의일 때 보호되겠죠. 이때 선악의 기준은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선이면 보호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뭐 했어요? 이행한 보증인. 뭐 했다고 써있네. 그러면 제3자죠. 그 다음에 리을.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그러니까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건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 거죠. 그러면 얘는 제3자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니은과 디귿.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고르는 거네. 그럼 기억과 리을이네. 답은 2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자주 나오는데
일단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기만 하면 통정어휘 표시에서는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뭐 한 자, 뭐뭐 한 자 또는 양수인, 양수인도 양수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뭐 받은 자,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새롭게 한 사람. 근데 조심하시라고 한 건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가 아닌 경우가 바로 요 마지막 리을이죠.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을 인수한 자. 이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한 자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냥 수익자, 대리인,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만 써 있으면 제3자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고, 그 다음에 44번. 자, 착오에서 틀린 것입니다.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했어요. 근데 자기가 했던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 착오 취소가 될 수 없죠. 핵심어는 뭐라 그랬어요? 예측이나 기대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것은 장래 사실도 포함하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측이나 기대와 어긋났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걸 예상하고 인수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1번은 그 판례고 2번. 자,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이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로 설령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장을 경영하는 자, 무슨 판례요? 중과실 판례죠.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 건축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뭘로 인정한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거죠. 3번은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과실이 인정되는 판례는 공장 경영자 사건이 있었고요. 또 뭐 있었냐면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관련 판례는 뭐였냐면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적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다른 토지를 매수했다면 그건 일반 과실,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인정되죠. 이런 중과실이 인정되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였어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했다. 자, 핵심어 이용이죠. 이용이란 말 나오면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109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45번. 갑의 임의 대리인 을. 병소유 건물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죠. 옳은 것을 고릅니다. 을이 현명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 현명하지 않고 하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죠. 여기서 하나 조심하실 점은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갑에게 착오가 있었어요. 갑에게 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을에게는 착오가 없었다.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116조 1항에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 또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착오가 있었느냐라는 것은 쓸데없이 유혹하는 말이고 누구만 보시면 돼요. 대리인.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대요.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 빼고. 조심하실 점은 뭐 있었냐면 궁박이죠. 궁박.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본인.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을이
대리인이 병으로부터 기망을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대리인이 사기 당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취소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고,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을은 당연히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병에게 강박을 하여. 자, 조심하실 중요한 내용이죠. 을이 병에게 강박을 했다. 누가 사기 강박을 한 거야?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의 기망 강박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고 써 있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사기가 아니다. 이건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하고 리을. 기억 하나네요. 기억 하나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표현대리입니다. 틀린 것인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냐면 공법상 권한, 등기신청권 같은 공법상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대리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복대리도 기본대리권 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복대리 나오면 무조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표현대리 자체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표현대리의 중첩적 적용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어. 중요한 말이 뭐야?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제3자 앞으로 이전한 거야. 그럼 얘가 거래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거래한 거다? 자기 이름으로 거래한 거죠. 그럼 뭘 안 했다? 현명 안 한 거야. 그럼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것이지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표현대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직접적인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전득자 이런 사람은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 보면 갑이 본인, 을이 이제 무권대리인, 얘가 상대방이면 상대방 병이 정한테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중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뿐이다. 병. 나머지는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바로 표현대리잖아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의 희생하에 상대방이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어떠해야 된다. 선이면 충분해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보호가 됩니다. 4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 이것도 뭘로 인정해요? 대리권 수여 표시로 인정합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죠.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방식의 제한은 없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가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랬던 판례죠. 자, 5번.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를 묻고 있죠. 포함될 수 없다. 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표현대리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에 속하기 때문이죠. 답은 2번이고 47번. 갑의 아들 을은 대리권 없이. 자, 그럼 여기서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뭐에 관한 문제다?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야. 그럼 1번.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 대금의 일부를 받았다. 이행 받은 것이죠. 그럼 이건 뭘로 인정한다? 추인으로 인정합니다. 인도를 하거나 인도를 받았다. 이행하거나 인도를 받았다. 또는 시간을 달라라고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면 추인으로 보는 것이고 그냥 방치해버린 것만 가지고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건 추인한 거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소급해서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1번은 옳은 질문. 그 다음 2번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병은 누구예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병으로부터 전득한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전득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추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대. 상대방이 알았대요. 그러면 무권대리 사례 문제에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렇게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뭐밖에 없어요. 최고나 철회를 묻는 거야. 근데 알았다고 써 있으니까 철회는 못하고 뭐는 할 수 있겠다. 최고가 나오죠? 최고를 할 수 있죠. 틀렸고. 자, 5번, 4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거절권 행사할 수 있느냐? 거절권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4번도 우리 시험에 계속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면 얘는 보호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절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거절권 행사는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고. 자,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예요.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썼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얘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다면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이제 135조의 책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었어요. 누가 선택하느냐?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묻는데 조심하실 점은 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얘가 제한 능력자라면 책임질 능력이 없잖아요. 얘한테는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48번. 자, 을토지를 매매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허가구역이요. 그럼 이제 물어볼 말은 허가구역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죠. 자,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체로 확정 유효가 되는 거지 뭐 나중에라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든지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리죠. 당연히 갑과 을의 계약이 확정적 유효로 됩니다. 틀렸고.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갑이 이미 계약금을 을에게 지급한 이상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느냐? 안 되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유동적이에요. 유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면 언제 이후여야 한다고 했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협력 의무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없다. 틀렸죠. 허가구역에서는 계약상의 이행은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상의 채권 채무는 현재 무효 상태니까. 근데 한 가지 부수적 의무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협력 의무예요.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구할 수 있고. 그리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돼요. 해제. 그러니까 이건 주된 의무가 아니라 그 계약의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해제 사유는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계약은 유효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허가를 잠탈,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허가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 여기까지 바로 확정무효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후에 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가 됐대요.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확정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 풀렸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죠. 정답은 5번. 5번은 비교적 최근 판례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허가를 잠탈,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써 있으면 이미 확정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정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49번 취소에서 틀린 것입니다.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죠. 취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원인 중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죠. 이미 취소를 했다면 그건 확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취소를 또 취소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번 매도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죠. 2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죠. 요걸 인정해주는 실익은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면 얘는 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3번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받은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익을 상환하면 되죠. 3번은 옳은 질문. 4번 추인입니다. 추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추인이란 불확정적인 유효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확정적 유효로 만들어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취소행위 추인이죠. 근데 이런 취소행위 추인은 언제 해야 되느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취소 원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했다. 뭐에 관한 문제?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 근데 이제 법정 추인은 우리가 본 게 이, 청경, 담, 양, 강 6가지가 있었는데 조심하실 점은 2가지. 청량은 조심하시죠. 매운 거 우리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청구와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했을 때. 그럼 양도가 써 있으면 누가 했는지를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누가 했대? 취소권자가 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양도했으면 법정 추인 아니지만 취소권자가 양도했으면 법정 추인에 해당이 되고 또한 법정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 이의를 남겨두지 않았어야 한다라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0번 조건에서 틀린 것입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 측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조건 성취가 의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조건 성취의 의제 규정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이 판례는 이 방해라는 것이 반드시 고의에 의한 방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과실로 인한 방해도 포함되는지 그걸 묻는 거죠. 자, 우리 판례는 방해란 꼭 고의에 의한 방해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도 포함한다라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과실로 방해한 경우에도 조건 성취가 의제된다라고 해야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에요. 기성조건 플러스였고 정지조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조건 없는 행위로 되고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되죠.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이런 건 있을 수 없고요. 법률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4번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외부에 표시돼야죠.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동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5번 정지조건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조건의 성취 여부는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의 성취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은 하나씩 있는 거야. 다투려는 사람이 정지 조건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내가 조건을 성취했다라는 걸 입증해야죠. 자, 이제 물권법이에요. 51번. 물권적 청구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등기는 아직도 누구한테 있고 갑. 그러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미등기 매수인에게 매수하거나 또는 만약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얘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죠. 그 다음에 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뭘 제거하는 거? 방해 원인의 제거죠. 뭐의 제거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 했냐면 결과의 제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침해가 끝나버렸으면 제거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현재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 원인의 제거야. 그러면 방해 결과의 제거는 이건 말 그대로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얘는 무엇의 영역이라고 했냐면 이건 손해배상의 영역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방해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인의 제거를 말하는 것이지 결과의 제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디귿.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 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어요. 수탁자가 다시 취득했다. 그러면 명의 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가 인정되느냐? 인정될 수가 없죠. 얘는 이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수탁자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는 순간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우연하게 실제 사건에서는 경매가 됐는데 우연하게 이걸 누가 경락받아 등기했냐면 수탁자였던 을이 경락을 받아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얘는 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거죠. 얘는 언제 소유권을 잃어버렸냐면 병에게 등기되는 순간 소유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물권을 잃어버린 자는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디귿도 옳은 지문. 그럼 틀린 지문은 기억밖에 없고요. 옳은 건 니은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2번.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야? 등기해야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지상권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등기할 필요 없죠. 법률 규정 혼동에 의한 소멸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고요. 니은 잔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이거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얘는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밖에 없다? 형성 판결밖에 없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형성 판결은 딱 하나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등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매 등기할 필요 없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변동이 생기고요. 그리고 자, 리을은 중요한 판례였는데 리을은 핵심어가 뭐예요? 분할 소송이 제기됐다가 분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뭐가 성립했다? 조정.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등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럼 등기해야 되는 건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3번 등기 청구권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매우 중요한데 특히 1번은 시험에 굉장히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죠. 취득 수요로 인한 등기 청구권이랑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양도에 관한 문제인데 취득 수요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 양도는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대항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동의나 승낙 없이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매매 당사자 간에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1번, 2번은 반드시 비교해 두실 중요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뭘 하면 안 걸린다? 인도받아 사용하면 안 걸리고 또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것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5번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뭐 했어요? 처분.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역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우리 판례는 이걸 처분했다는 것은 점유보다 더 큰 권리 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역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5번이 정답. 4번. 취득수요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을 묻는 건데 취득수요를 완성했을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죠.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완성자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답은 5번이 되겠고요. 54번. 옳은 것입니다. 기억.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럼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거면 그 말소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래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것까지도 추정한다.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도 추정되어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디귿.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한 애가 내가 이거 산 거야 라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바로 깨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그러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되고요. 입증하지 못하면 원인 무효 등기다라는 게 판례였죠. 이것은 옳은 지문. 왜 그렇다고 했냐면 보존 등기라는 건 예를 들어 건물의 보존 등기, 1번 갑,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존 등기로 추정되는 건 뭐가 추정되냐면 갑이
소유권을 보존했다. 원시 취득이다 라는 것만 추정되는 거지 이 등기부에서 권리가 이전되었다라는 사실은 추정될 수가 없죠. 이건 보존등기니까 누구에게 샀다는 걸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 보존등기 명의자 갑이 누구한테 이 건물을 샀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자기가 입증해야 돼. 권리가 이전된 건 추정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등기. 사망한 자 신청이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죠. 근데 이제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다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4개가 모두 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죠. 자, 55번. 다음 중 자주와 타주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자주와 타주를 구별할 실익은 우리 민법에서 3가지를 정합니다. 무주물 선점, 자주점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취득쇼. 이때 취득쇼는 점유취득쇼든 등기부 취득쇼든 다 자주점유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점유자의 책임. 현존이익 배상이냐 아니면 전부 배상이냐. 현존이익 배상 책임을 지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자주까지 갖춰야죠.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 취득쇼, 5번도 취득쇼, 그리고 무주물 선점. 이런 건 다 자주점이고요. 만만한 게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가리지 않고 내가 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56번 점유에서 틀린 것입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 이게 200조죠.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된다? 동산.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에는 적용될 수 없죠.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가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을 인정하는 이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동산에만 적용되죠. 맞습니다. 2번. 지자체가 토지의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일단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잖아요. 이 자주점유의 추정은 일반 사인에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도 똑같아요. 그러면 얘들도 지자체도 가만히 있으면 일단 뭘로 추정이 돼요? 자주로 추정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그에 관한 서류 절차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주가 깨질 리는 없는 거고,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자주가 아니다, 타주점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소송했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는데 졌어요? 그럼 이건 타주로 바뀌지 않는 것이고, 소유자가 주장했는데 점유자가 졌다. 그러면 타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조심하실 점 언제 바뀌어요? 패소 판결 확정 시죠. 틀렸고, 소재기 시에 바뀌는 건 뭐죠? 소재기 시에 바뀌는 건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소재기 시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것은 소재기 시가 아니라 패소 판결 확정 시다라고 했어요. 3번이 정답. 4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특정 승계인이 승계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점유만을 주장했다. 분리주장한 거예요. 분리주장. 그러면 분리주장하면 앞사람이 타주 점유였다는 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볼 필요 없는 거죠. 분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분리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뭘로 추정된다? 자주로 추정되죠. 점유자에게는 4가지가 추정되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은 추정 안 되고,
그래서 자주로 추정되고요. 5번,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상속재산 부동산 전부를 점유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 상속 비율대로 공유 부동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부 점유하면 자기 지분 비율 범위에서는 자주인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뭐야? 타주가 된다. 그래서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자주 점유 여부인데요. 결론은 뭐예요? 공유 부동산 중에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전부 점유했을 때 그 점유한 사람의 지분만큼은 자주 점유, 다른 사람 지분에 대해서는 타주 점유가 된다. 자, 57번. 갑소유 토지를 을이 취득시효 완성했어요. 근데 등기 전에 갑의 병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완성 후. 그게 핵심이죠. 그 완성 후에 넘어갔다면 시효 완성자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병에게 등기가 된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받아올 수는 있죠. 자,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뭘로 인정해요?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기억은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X토지 소유권이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완성 후에 병에게 넘어가면 병에겐 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소유자는 갑이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이 아닌 병에게는 청구 못해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로 누구한테 돌아갔다? 갑에게. 그러면 병에게 대항 못한다는 것이지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로 돌아오면 갑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옳은 질문 디귿. 자,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대요. 알면서 처분했다. 그럼 뒤에 무슨 말 나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모르고 팔았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겠지만 알고 팔았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요. 또 한 가지 조심하실 점, 알고 팔았다 하더라도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 시효 완성자와 등기 명인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나와야 되고요. 자, 만일 병명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병에게 넘어갔지만 이게 무효 등기라면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네. 그럼 등기 받아와야죠. 그럼 받아올 때 병등기 말소는 직접 말소예요? 갑을 대위해야 돼? 자기 상대방이 갑이니까 갑을 대위해야죠. 직접 말소를 직접은 안 돼요. 대위해야 됩니다. 옳은 질문은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58번 공유에서 옳은 것입니다. 갑을이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 다 소수 지분권자죠. 근데 을이 갑과의 협의 없이 위 토지의 건물을 신축했다.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동의.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관리를 벗어난 거예요. 과반수로 되는 게 아니라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1 지분권자가 건물을 지었다면 뭘 할 수 있다? 철거시켜야죠.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판례죠.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정한다. 틀렸죠? 보존은 누가? 보존은 각자.
3번 공유자가 사망한 때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틀렸고요. 상속인이 있으면 지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거고,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돼요. 상속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되고요. 4번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가격 배상만 하는 방법도 공유물 분할로 할 수 있다. 이건 법원이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땅이 이게 현물로 딱 잘라주기가 좀 애매하면 단독 소유를 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당신이 돈으로 보상하세요라는 것도 법원이 현물 분할의 일종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판례죠. 5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틀렸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죠. 몇 년 내로? 5년 내로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도 몇 년을 초과할 수는 없냐면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 자, 59번 분묘기지권인데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죠. 그리고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대요. 장례를 위한 묘, 가묘, 허묘 이런 것들은 분묘기지권 생길 수 없고요. 그리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언제부터 지류되느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 취득시효형은 언제부터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이건 뭐 워낙 중요한 판례라서 아주 많이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승낙형. 그래서 분묘기지권 유형은 세 가지예요. 양도형, 취득시효형, 승낙형 세 가지인데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성립 당시 소유자와 분묘관리자가 지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 승계인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승계인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 자, 60번 지역권에서 옳은 것인데 일부를 위한 지역권. 이건 있을 수 없죠. 일부를 위한이라는 건 요역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요역지는 일부여서는 안 됩니다. 승역지, 그러니까 일부에, 요건 승역지를 말하는 거죠. 승역지는 일부에 설정될 수 있는데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되고요. 3번 요역지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는 취득 못해요. 다 같이 취득이요. 다 같이 취득. 항상 요역지 공유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을 행사하는 요역지 공유자 수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취득시효 중단. 취득시효 중단은 불리한 거죠. 취득시효는 완성이 유리한 거니까 우리가 취중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취중 무효. 효력이 없다. 불리한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고 유리한 건 다 같이. 그러면 5번에 보시면 공유자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그러니까 뭐 유리물리 헷갈리면 그냥 머리 글자 따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취중 무효고 소중한 건 무효예요. 다 같이요. 소중한 건 모두에게. 그럼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죠. 소중한 건 모두에게. 그러면 옳은 지문 찾는 거였죠? 답은 4번. 자, 60번까지 보셨고 자, 그럼 이제 6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권에서 틀린 것인데 자, 1번 중요한 판례죠.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고 특히 중요한 건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틀리게 나오면 법정갱신된 경우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고 이건 언제 등기하는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처분 시에 등기를 요하는 것이죠. 자, 2번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전세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요. 그러면 그 설정자였던 사람은 이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소위 이제 면책적 승계가 되고요.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책임을 지는 거죠. 3번 전세권 성립에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보 목적 전세권의 경우에 인도를 완전히 배제해도 유효하냐? 그건 안 되죠.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질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장차 이용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그건 물권 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3번 틀렸고, 자 4번 수선 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자. 작년 시험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이렇게 틀리긴 했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배타적 물권자들은 수선 유지는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용 중에 뭘 청구할 수는 없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도 필요비 청구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5번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고요. 답은 3번이고, 자 62번 갑은 을 소유 X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던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정의 경락을 받았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요. 기억해 보시면 갑이 X 건물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유치권은 인도 거절권이지 경매 시의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상대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다음 니은 갑의 공사대금 채권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에, 그러니까 압류죠, 압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그 이후에 갑이 X 건물에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되는 시점은 압류 이전이라는 거예요? 압류 이후라는 거예요? 이후죠. 압류 이후에 점유를 한 거니까. 그러면 압류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되었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은 옳은 지문. 그래서 유치권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유치권이 언제까지 성립해야 되냐면 압류 전. 가압류 전은 아니죠. 가압류는 후라도 되는데 본압류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해야 한다. 디귿.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갑의 점유는 당연히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간접 점유도 포함되는데 누구를 직접 점유자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갑은 정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경락인에게는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어요. 인도 거절은 할 수 있지만 경락인은 채무를 인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자, 63번. 피담보 채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그냥 바로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죠. 담보되는 채권 몇 개? 5개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근데 앞에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된 만큼 담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연배상 1년분과 실행비용이 담보돼요. 그럼 원본 담보되고 저당물의 보존비용은 담보될 수 없죠.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담보, 이자 담보되고, 그리고 미음에 보시면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이에요. 어디까지만 담보된다고요? 1년분까지만 담보돼요. 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속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니은과 미음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 자, 64번 저당권 객체 효력에서 틀린 것인데요. 1번.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경매 당시 건물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에도 일괄 경매가 되느냐? 안 되죠. 일단 우리가 일괄 경매하면 제일 기본적인 요건이 뭐였냐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나대지일 것. 건물이 있으면 안 돼요. 나대지에 설정돼야 되고, 그리고 경매할 당시에 건물 소유자는 누구여야 한다고 했냐면
저당권 설정자여야 되고요. 제3자 건물을 경매할 수는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요건이고, 그러면 우선 변제는 어디로부터만 되는 거야?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될 수 없습니다. 1번이 정답. 2번,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뿐 아니라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지역권에 설정하는 건 안 되죠.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될 수 있고요. 3번,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요.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채권적으로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 소유자만 말소를 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부합. 저당권의 효력인데 부합 나오면 당연히 부합물에도 미치는 거죠. 물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4번은 전유 부분의 저당권 나왔죠?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요? 나중에 취득하게 될 대지 사용권에 미치는지를 묻죠.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옳은 질문. 자, 65번 근저당에서 옳은 것인데요.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한다. 이때 누가 변제하냐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전액이 아니라 얼마만 갚으면 된다? 최고액.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전액을 변제하는 거고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죠. 실행비용은 가장 먼저 배당되는 돈이지 최고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3번 최고액에 포함되는 지연배상은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는 1년분만 담보돼요. 근데 근저당권은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최고액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1년을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3번,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부종성이 여전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채권의 일부가 양도가 되거나 또는 대유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근저당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할 수 없어요.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승계되려면 언제 이후에 돼? 채권액이 확정돼야죠. 그럼 채권액이 확정되면 부종성이 요구되는 보통의 저당권이 돼요. 그러면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되면 모두 따라간다. 저당권 이전하는 거야. 근데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나 대위 변제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이 됐어요. 근데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이자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됩니다. 어디 범위에서는? 최고액까지는 담보된다. 5번 정답. 그러니까 5번 매우 중요한데 5번 구별하실 점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확정된 후에 거래관계에서 증가된 원본 채권은 담보될 수 없어요. 확정됐으니까. 근데 이 확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최고액까지 담보된다라는 판례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66번 틀린 것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비교되는 건 쌍무계약은 모두 뭐예요? 유상계약. 그렇죠? 생유는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쌍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요물계약은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4가지 봤잖아요. 현대, 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물론 이제 보증금 계약은 학설의 대립이 있긴 하지만 현대, 계보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요. 매매계약은 유상, 쌍무계약. 자,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인데 무상이 아니라 뭐야? 유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한 거고, 5번. 임대차는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 계약이고요. 유상 쌍무계약이다.
67번입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고르는 것. 자, 이건 이제 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으면 뭐 거의 10초 컷인 거고, 모르면 이게 풀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이 정도 판례들은 딱 보고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쌍무계약 원래 동시행 관계네요. 근데 한 채무가 불능이 되어 뭘로 바뀌었대요? 손해배상. 그럼 반대 채무와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인정된다. 중요한 판례였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말소하는 거랑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이 선행돼야 한다. 자, 그리고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물의 반환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중요한 판례죠. 얘네들은 발생한 원인이 달라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임대차 종료라는 원인에서 발생하는 건 목적물 반환과 얘랑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건 뭐야? 임대차가 끝났으면 보증금 빼줘야죠.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임대차 종료라는 하나의 법률 관계에서 생기는 거야. 근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 원인과 별개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동시행 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나오면 동시행 관계 인정하는 거죠. 지분 이전. 그러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는 다른 말로 뭐야? 상호 명의 신탁이죠.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고요. 상호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지분 이전을 받아가게 되는데 둘은 동시에 이전해야죠. 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2번이 되겠고요. 자, 68번. 갑은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1번 갑 소유 건물이 계약 성립 전에 이미 멸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535조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의 무과실의 자에게 뭘 배상하는 거야? 신뢰익을 배상한다.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한도는 있었죠. 한도는 뭐였냐면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익을 배상합니다. 조심하실 점, 신뢰익을 배상받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모두 갖춰야 돼요. 무과실. 그러니까 얘도 원시적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대요. 알 수 있었다는 건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신뢰익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배상받는 것이고. 그러면 3번. 계약 성립 후, 후발적이고 갑의 귀책 사유. 그러면 인도무자, 매도인의 귀책 사유니까 이건 무슨 문제야? 채무 불이행. 4번. 계약 성립 후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다.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위험 부담의 문제야. 그러면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어떤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린다? 해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해제는 언제 쓰는 거야? 3번처럼 채무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해제와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 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반대급부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자, 5번 뭐예요? 수령지체예요. 그럼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9번.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은 병이 받기로 했대요. 그럼 뭐야?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기억.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을은 병에게 내가 줬던 대금 돌려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시험에선 제일 많이 나왔던 판례죠. 을이 병에게 대금 줬다고 해서 당사자는 갑이기 때문에 병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 니은.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라도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갑과 을의 계약. 이게 보상관계, 기본관계죠. 그럼 얘가 계약이 취소되면 건물을 안 준다는 거니까 얘도 대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어떤 관계 하자다? 갑과 을의 관계고요. 만약에 갑과 병의 내부 관계, 대가 관계가 하자라면 그거 가지고 을이 병에게 항변할 수는 없어요. 즉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갑과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일 때 을과의 관계입니다. 갑병 간의 관계는 상관없고요.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니까 병은 돈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디귿.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도 갑과 을이 미리 철회권을 유보해 두었다. 그러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권리가 확정되니까 당사자가 합의로서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엔 가능하냐면 지금처럼 미리 유보해 두었거나 두 번째는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하자를 원인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누구하고 누구요? 갑과 병 사이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옳은 지문. 그러면 옳은 지문은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해제에서 틀린 것은 해제 효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할 수 없죠. 그렇죠? 원상회복은 받은 이익은 무조건 다 돌려주는 거야.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여부를 불문하고 싹 다 돌려줘야 돼. 그래서 선의자도 과실 다 돌려줘야지 취득할 수 없고요. 매도인도 받은 대금에 뭘 붙여야 돼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고, 그리고 원상회복할 때 당신도 과실이 있으니까 요거 좀 빼고 돌려줄게 라고 과실상계가 원상회복 시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돌려줘야 합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 자, 불능이에요, 불능. 그러면 이행 제공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일방은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 다음에 4번.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하는 사람. 그러면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됩니다. 5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 그러니까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행사상의 불가분성과 소멸상의 불가분성. 행사할 때도 다 같이, 소멸도 다 같이. 근데 이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이 547조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적용으로 배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틀린 거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가 늘 본 것처럼 계약법에서는 임대차 전까지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1번.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수하고 갑이 위약한 경우에는 배액상환, 을이 위약하면 몰취, 약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지문처럼 뭐가 있으면 이 위약금에 대한 특약을 했다면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인데 약정한 계약금을 전부 준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임의 해제는 할 수가 없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2번. 만일 을이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보다 먼저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즉 이행의 착수는 약정된 이행기에 해야 돼요? 전에 해도 돼요? 상관없죠. 전에 했어도 이행의 착수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중에 일방이 착수에 들어갔으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답은 2번. 3번. 갑이 을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저 핵심은 뭐였어요? 소송 제기 사건입니다. 소송 제기는 착수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착수로 볼 수 없는 대표적인 게 소송 제기 사건하고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사건이죠. 5번 보세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건 착수냐 아니냐라고 물으면 이건 착수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소송 제기 사건, 허가받은 사건은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자 4번. 갑이 위약한 경우에 을은 자신의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4번이 옳은 질문이 되는 건 아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약이, 위약금의 특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손해를 실제로 증명해서 따로 배상 청구해야 돼요. 근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 없고 그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72번. 담보 책임에서 틀린 것입니다. 수량 지정 매매요.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럼 10제곱미터가 부족한 거죠? 악의자에게 대금 감액 청구가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 불문이죠.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 불문. 근데 수량 부족은 아무것도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5개 권리환자 중에서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틀렸고, 그다음 니은.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야. 그러면 저당권 행사, 이 576조 담보 책임은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지 않고 다 인정하죠.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다. 틀렸어요?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틀린 부분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선악 불문 해제와 더불어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하자, 중요한 판례죠. 법률상 장애, 법률상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판례였어요? 얘가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상의 제한 때문에 건물을 못 짓게 된 사건이죠. 그게 법률상 하자, 법률상 장애라고 불렀는데 이건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 계약 성립시예요. 성립시. 계약 인도시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성립시지 인도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리을. 전부 타인 권리예요. 매도인이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느냐. 틀렸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자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다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5번. 환매. 자, 간단한 문제죠. 환매에서 옳은 것은 매수인은 환매 시까지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과실 반환하지 않죠. 과실과 이자는 뭐 한 것으로 본다. 둘이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니까 별도로 과실 반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환매는 매매와 반드시 동시에. 환매 제일 기본이죠. 동시에 해야 되고. 3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매매 계약이 주된 약정이면 환매 특약은 종된 약정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 특약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요. 4번.
환매대금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매대금은 얼마 주는 거야?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받았던 매매대금에 뭘 합친 거예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의 합산액이죠.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요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자, 5번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환매권은 요게 일신 전소권이냐? 환매권은 재산상의 권리로서 일신 전소권이 아니죠. 따라서 얘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고 양도될 수도 있고 상속될 수도 있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74번 임대차에서 옳은 것인데 기억. 당사자가 체결한 영구 임대차의 보장은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질을 갖죠. 따라서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지문. 자, 여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일단 임대차는 영구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영구로 약정하면 그 의미는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권리가 된다라는 게 판례야. 그러니까 임대인은 의무기 때문에 영구의 임대차를 약정했다면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임차인은 영구 임대차가 권리래요, 권리. 그럼 권리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포기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냐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된대요. 그럼 임차인에게는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니까 요 임차인은 결국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포기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임차인이 하면 해지가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바로 출제해서 요 영구 임대차가 되냐 안 되냐만 물어봤는데 조금 더 깊이 물어보면 영구 임대차의 의미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는 의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다.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고요. 포기하면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되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니은, 자, 토지 임대차에 기간 약정이 없어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위해서 갱신 청구부터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 없이도 바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바로 할 수는 없고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먼저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부속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부속물은 어디서 나와요? 건물이나 공작물, 건물 임대차에서 나오는 거고 토지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가 아니라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나오겠죠. 자, 옳은 것은 3번 기역과 니은이고요. 75번 갑의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하느니 자, 소액 임차인,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 틀린 것입니다. 1번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고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것이고 2번 주택과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을은 토지와 건물로부터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있고 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액 임차인은 주택 건물과 대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이 있는데 담보는 2개인 거죠. 그러면 막 받아가면 안 되고 뭐에 따라야 돼? 공동저당. 공동저당 동시배당 시에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368조 1항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그 다음에 3번. 갑의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을 신축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나대지였다는 거죠. 근데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집이 지어졌어요. 그럼 이 경우에 토지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먼저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버리면 저당권자의 기대가 깨지겠죠. 저당권자가 저당 잡을 때는 나대지였다면 이 저당권자는 내가 제일 먼저 배당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집이 지어지고 내가 소액이니까 너보다 빨리 받아갈게 이러면 저당권자가 피해보니까 그건 안 돼요. 따라서 얘가 토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돼요? 주택, 건물이 있었어야 됩니다. 나대질 땐 안 되고. 그러면 틀린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자, 미등기 주택이라도 우선 변제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토지 경매 시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번. 갑이 돼지만을 병에게 매도했다.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뭐랑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을 잡았는데 저당 달린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원래 대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옳은 질문.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주임법상 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 옳은 것. 자, 갱신요구와 관련해서 최신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옳은 것입니다. 기억. 임차인의 갱신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새로운 소유자죠. 얘도 목적주택의 실제 거주,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틀렸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임대인만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걔가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의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판례라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것도 최신 판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갱신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갱신되는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와 관련되는 판례죠.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약정기간이 만료하고 갱신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고요. 언제 생긴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사건에서 얘가 22년 3월 29일 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갱신 요구는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해야 되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1월 9일 날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갱신의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갱신의 효력이 기간 만료되고 이때부터 새로 갱신의 효력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갱신 요구가 도달되었다면 종전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효력이 생기는 건지 그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언제라고 보는 거야? 이때.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도달되면 생긴다. 그 다음에 디귿.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서의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실거주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 주면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최신 판례죠.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옳은 질문은 니은 하나네요. 자, 77번. 보증금 7억에 월세 300. 그러면 환산보증금 얼마야? 10억이죠. 10억.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9억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니까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적용되는 거는 뭐 꼭 암기하셔야죠. 뭐 암기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봤던 게 뭐 있었냐면 대개, 권, 해해 이런 거 봤었어요. 대개, 권, 해해. 대는 뭐였냐면 대항력, 개는 계약 갱신 요구, 권은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두 개는 해지죠, 해지. 근데 요 앞에 해지는 차임 3기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거는 폐업으로 인한 해지. 5가지였어요. 이거 이외에 무슨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존속기간 보장 이런 거 싹 다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는 건 이것만.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생겼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야. 그러니까 9억이 초과되어도 계약 갱신 요구가 인정이 되는데 근데 9억이 초과되고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갱신 요구는 인정되지 않죠. 이 얘기하는 거야. 9억이 넘어갔는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갱신 요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항력, 폐업으로 인한 해지, 3기 해지, 권리금 보호.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78번 집합건물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죠.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1번은 뭐 바로 정답이네요. 근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는 거죠. 그건 구별하시고 그래서 이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그 위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위원이 될 수 없어요. 관리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예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관리인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없다라는 점 같이 봐두시고요. 의결권은 본인이 직접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3번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공유자 중 한 사람을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이거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1호 소유자가 갑이랑 을 둘이 공유하고 있고요. 둘이 지분도 같아서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못 정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할 수 없어요. 아예 행사 못하는 거고요. 반드시 한 사람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흠이 나오면 이 흠은 어디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시작하면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운데 볼 필요도 없고 공용 부분이라고 써 있으면 옳은 지문이고 전유 부분이라고 써 있으면 틀린 지문 되는 거예요. 자,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5분의 4. 과반수 틀렸고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건 결국 재건축 결정이죠.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9번 가담법에서 틀린 것인데 뭐 나왔어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담법은 언제 적용하냐면 소비대차에 부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라는 건 뭐예요? 빌린 돈, 차용금의 경우에요. 그래서 빌린 돈이 아니라 손해배상,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이건 빌린 돈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후순위자의 채권액은 고려하지 않죠. 누구 것만 고려합니까? 선순위자 것만 고려하는 거야. 후순위자 건 고려할 이유가 없죠.
후순위자는 가등기 담보권보다 밑에 있는 애니까 본등기 되면 없어질 사람이에요. 그럼 얘는 돈 남으면 주고 없으면 마는 거지 얘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산금이 남지 않았다. 그래도 통지해야죠. 통지 안 하면 본등기 못하고요. 자,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가 실행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우리 가담법에서 제일 반가운 단어 나왔네. 경매. 가등기 담보인데 경매 들어가면 얘는 뭐로 돼요? 저당권으로 인정이 되죠. 그러면 경매로서 배당받고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지 절대로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담보가등기가 존속할 수는 없죠. 물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게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보전가등기였다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락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청산 통지 방법에는 서면 구두 제한 없습니다. 4번이 틀렸고, 자 마지막 80번 자, 부동산 실명법인데 틀린 거예요. 무효인 명의 신탁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다. 불법 원인 급여냐? 그렇게 볼 수 없죠. 명의 신탁이 무효긴 하지만 이게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은 꼭 본등기만 해야 명의 신탁이 아니라 가등기만 했어도 명의 신탁으로 처벌받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부간의 명의 신탁 약정의 경우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자, 3번도 뭐 최신 판례였고 조심하셔야 될 판례죠. 일단 부부끼리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조세 포탈의 목적이 추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세 포탈의 목적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유효한 명의 신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뭐야?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경매대금의 부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 사이에 그러니까 갑이을에게 돈 주고 이 돈으로 네가 경락받아 라고 했다면 경매대금 부담자와 경락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이 된 거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 줘야 돼 또는 팔면 대금 돌려줘야 돼 라고 약정했대요. 이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 이게 왜 무효라고 했냐면 소유권을 돌려주겠다, 처분하고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약정이에요. 근데 명의신탁이 무효죠. 그럼 무효를 전제로 한 약정 또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죠. 자, 5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럼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가 되는 건 뭐죠? 매매계약과 그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근데 뭐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다. 명의신탁이 유효가 될 수는 없죠. 명의신탁은 언제만 유효하다. 부부, 종종, 종교단체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계약형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매매와 등기가 유효한 거지 명의신탁이 유효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7회 모의고사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뜨거웠던 여름을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인내와 힘이 있으셨으니까 반드시 합격할 정도의 실력이 올라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실수만 안 하면 실전에서 충분히 합격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야.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자신을 믿고 나머지 마무리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